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얄타회담이 이제 있었던 날이 되겠습니다. 얄타회담. 1945년 2월 11일 날 이제 얄타회담이 이제 끝나죠, 이날. 음, 사실은 이제 45년 그 2월이니까 바로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 몇 가지 회담이 있었어요. 뭐잘 아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이로 선언이 있었죠. 1943년 11월 27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이제 테헤란 회담이라고 또 이제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1945년 이제 전쟁의 막바지에 그 이제 도달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그 이제 식민지, 그런 일본의 점령지, 그런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대국들이 계속 이제 논의를 해 가는 과정 속에 이제 있었던 하나의 그 회담이 바로 이제 오늘의 그 얄타 회담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 참, 우리의 근대사도 참 기가 막히지만, 현대사, 해방이 되면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수립해갖고, 건국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는 그 현대사도 보면 참 정말 파란만장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 글쎄 역사가 그 반복이 정말 되는 건지, 또, 그 유사한 상황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어갖고서 정말 좀, 속도 상하고, 가슴도 아프고, 화도 나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이제 바로, 한, 해방되기 이제 그 해방되던 해 초에 있었던 이 얄타 회담 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을미개혁이 있었던 날이네요. 1896년인가 그렇죠? 을미개혁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의미도 없는데 어찌됐든 뭐 을미개혁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얄타 회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얄타 회담. 영어로는 얄타 컨퍼런스. 아니면은 그 크리미아 컨퍼런스. 그 크리미아는 그 크림반도인데 거기서 만나서 이 크림반도에 있는 얄타에서 만나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두 가지로 이제 영어는 부르는 모양입니다. 러시아는 뭐 저것도 뭐 그런 의미겠죠. 러시아 알파벳을 보면 뭐가 이상해요. 지금 뭐 내내 뭐 영어나 뭐 다 마찬가지지만은 독일어는 컨페렌츠 폰 얄타. 독일어에서 제이는 이응 발음이 나죠. 그래서 얄타가 됩니다. 예. 암호명은 아르고나 뭔가를 지칭할 때 그 이제 듣는 사람이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게끔 그런 암호명이 이제 있었겠죠. 코드네임 아르고넛이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은 1945년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오늘까지입니다. 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소련 흑해 연안에 있는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순회자들이 모여 나치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그 관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회담이 바로 이 얄타 회담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련이 이제 없어졌죠. 1991년 12월쯤인가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역할을 러시아가 이제 승계받아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련과 러시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또 똑같다라고도 얘기하기는 좀 애매모호하죠. 어찌됐든 러시아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 뭐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이제 어떤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리로 치닫을 무렵 주요 추축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 왕국이 항복을 하고 나치 독일이 패전할 기미를 보이자 연합국의 지도자들이 나치 독일을 패배시키고 그 후를 의논하기 위해서 크림반도에 위치한 얄타에서 개최한 회담이다. 추축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독일, 이탈리아,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세 나라를 추축국이라고 하죠. 그 부시 대통령이 이제 악의 축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악의 축이라는 그 용어를 갖다가 이 추축국에서 뭐 이렇게 따온 거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삼국의 그 이제 수장들이 모였는데 그 삼국의 순회를 한번 볼까요? 자,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 그다음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소련이라고 하는 거니까. 소련의 당성의장 이오시프 스탈린. 그다음에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 글쎄요. 그 시대를 그 이제 주름 잡았던 아주 거장들이 이렇게 모인 거죠. 근데 이제 루즈벨트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때. 그래서 이 스탈린이 그 몸이 이 건강이 좋지 않은 루즈벨트를 어? 저기 비행기도 가지 않는 그런 그 아주 그냥 산골짜기 같은 크림반도 얄타까지 이렇게 끌어들인 거는 몸을 지치게 만들어 갖고서 자기한테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려고 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회담에서 나치 독일을 소련, 미국, 프랑스, 영국 4국이 분할 점령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스플리트, 아큐파이. 스플리트는 이렇게 쪼갠다는 얘기죠. 아큐파이, 점령한다는 얘기고, 저머니, 그러니까 독일을 점령해서 분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소련,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과 미국, 영국은 뭐 이해가 되는데, 프랑스는 그때 이제 독일의 침략을 받아갖고서 프랑스도 아주 형편없는 그런 입장이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그 강국이니까 저런 뭐 페이버를 준 것 같으네요. 자, 스탈린은 독일 땅에 대한 민주적 투표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약속을 했다. 자, 정말 스탈린이 공산주의자였는데 민주적 투표 방식이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UN,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 단체의 기초적인 그 회담으로 성공을 했다. 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죠. 연맹이 이제 국제연합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뭐 그런 쪽으로 가는데 어떤 그 기초적인 하나의 어떤 단계, 뭐 이제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이런 게 보는 거죠. 연합국은 독일인에 대해서 최저 생계를 마련해 주는 것 이외에는 일체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완전히 이제 연합국이 이제 승리를 이제 하고 이제 독일은 패전국이 돼서 이제 엉망진창이 되겠죠. 패전하고 나면 이제 국민들 살아가는 것도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뭐 전쟁을 안 하고 모든 걸 다 갖다 썼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그 없겠죠. 경제력이 이제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테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되니까 사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은 최저 생계를 이제 그러니까 아,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거 정도만 제공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죠. 항상 뭐 독일 전체 인구를 그걸 다 책임지려고 않고 돈도 어마어마하니까 뭐 연합국으로서도 같이 전쟁하는 입장에서 어, 뭐 전비를 부담하는데 이제 나라가 다 허덕일 테니까 이제 그런 정도만 책임지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책임져 주질 않으면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또 이상하게 될 수가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치 독일이 군수 산업을 폐쇄하거나 몰수한다라고 선언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면 저걸 그대로 두면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도 어, 베르사유 조약인가 그렇죠? 그 독일이 뭐 이런 탱크 이런 거를 만들지 못하게끔 그렇게 다 조치를 했다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어, 소련에서 생산을 하게끔 그렇게 했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편법을 써갖고서 독일이 이제 또 이제 군비를 갖춰갖고서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일으킨 거죠. 또 워낙 독일의 그 이제 기계공업이라든가 제조업이 이제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이렇게 그 산업적으로 뛰어난 그 민족 그리고 그렇게 뛰어난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돼 있는 나라들은 어, 엉망진창이 된 다음에라도 다시 일어나는 속도가 좀 빨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군수산업을 다 폐쇄하거나 몰수한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전쟁의 주요 전범들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국제재판에 회부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제 전범 처리해야 되겠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 전후 배상금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의논을 한다. 폴란드에 대해서는 폴란드가 이제 독일과 소련의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폴란드에 대해서는 모노도프 리벤트로프 조약을 이제 이게 저게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거라고 합니다. 1939년 8월 23일 날 이제 체결한 조약인데 독일과 소련이 서로 불가침 침략을 하지 않는다라고 서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 조약에서 규정한 폴란드 동부 영토 대부분을 소련에 병합하기로 합의를 했다. 글쎄요. 소련과 독일 자기네들이 뭔데 맘대로 폴란드라는 나라의 영토를 갖다가 뭐 병합시키고 그런 그쪽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도 사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게 대부분 그 이제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들이 사는 그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체 우크라이나 뭐 면적이 한 20% 정도 되는 그 면적인데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은 러시아 쪽으로 편입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예, 뭐 정확한 거는 뭐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 대신 폴란드에게는 동독의 일부 지역을 주기로 하였다. 서로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제 경계선은 국경선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저쪽 핏줄을 갖고 있다든가 뭐 이제 이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참작해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는 각각 폴란드 동부 영토의 일부를 얻었다. 네. 우크라이나도 벨로루시도 좀 얻었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얄타 회담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오늘 방송을 마련한 겁니다. 이승만 박사는 1945년 4월부터 열린 유엔 창립 총회의 참관인 자격으로라도 참석해서 어, 한국의 독립 보장을 받으려 했으나
중국은 물론 미국조차 극심하게 분열된 한인들이 대표성의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숲으로 돌아갔다. 네, 제가 분열된 한국인, 한인이라고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어, 글쎄, 우리가 그 반도기지를 갖고 있어서 해양과 대륙 세력이 늘 부딪히는 데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 통합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모습이 분열된 한인들이라고 비쳤겠죠. 뭐 우리 내부에서야 뭐 열심히 이제 뭐 자기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 건데,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파지 못하고 이렇게 싸움밖에만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임시정부 구미위원회는 임시정부가 이제 그래 이제 중국 중경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이런 국제 회담 참석하기 어렵고 또 그러니까 또 언어 문제도 있고 그랬을 테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은 일부 위임을 해갖고서 이제 구미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구미위원회가 이제 미국에 있었던 거고 근데 이승만 그때 박사가 이제 저 구미위원부에서 이제 수장 역할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과 각국 대표들에게 카이로 선언의 기본 정신에 따라 임시정부를 즉각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으나 이 또한 소용이 없었다. 카이로 선언은 간단하게 보면은 미국과 영국, 그다음에 중국, 이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서 한국을 거론한 거예요. 바로 1943년 1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떼어내갖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독립을 시킨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본 겁니다. 이 적절한 절차가 in due course인가 그래요. 영어로 in due course. 근데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야, in due course라는 게 뭐냐? 이제 저게 나중에 이제 신탁통치로 이제 연결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절차로 독립을 시킨다라는 거. 이때 이제 저 세 나라는 모여서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뭐 어찌됐든 내용이 어떻든 간에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한반도, 조선반도가 국제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여기는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한국이 거론됐던 겁니다. 이게 카이로 회담이죠. 잠시 뒤에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후 이승만은 에밀 구베로라는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소련인 내부자가 제공한 소스에 기반하여 뭔가 알려준 거죠. 야알타 회담에서 전후 한반도를 소련의 영향력 하에 두기로 했다는 미영소 3국 간의 이른바 야알타 밀약서를 주장하였고 이것은 당시 국제 여론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에밀 구베로라는 사람이 전향을 한 입장에서 얄타 회담을 이렇게 보니까 한반도를 소련한테 다 떠넘겨 주는 것 같지. 뭐 이렇게 그 이제 얘기를 그 미략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이승만 박사는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후에 세계 언론과 미영 정계에다가 이 문제, 얄타 밀약설에 대해서 막 이제 그 어떤 정보 소스를 주면서 막 그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파문을 이제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보도기관이 이 사실을 반복해서 기사화하자. 계속 이제 저런 그 미락설이 있었다라고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하원에서 이제 이 문제를 갖다 추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하원이 이제 문제를 추궁한다라면 이제 수상이 나와야죠. 답변하러. 그러니까 처칠 수상이 자, 세 번째 부분 사실 여부를 따지는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처칠 수상은 얄타에서 비밀 협정은 없었고 많은 문제가 토의됐으나 모두가 일반적인 것뿐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때 이제 또 어, 네 번째가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승만은 한국이 카스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서 또다시 비밀 협약의 희생물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거기다 대고 일갈했다라는 얘기죠. 자, 카스라 테프트 조약은 그렇죠. 일본의 카스라 수상과 그다음에 테프트 육군 장관이죠. 미국의. 나중에 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 둘이 만나갖고서 오물쩍 주물떡 이렇게 서로 뭔가 이제 비밀 협상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필리핀을 관할하는 대신에 조선반도, 한반도는 그럼 일본이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그 이 미리학이 바로 이 카스라 테프트 미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카스라 테프트 미리학에 대해서 19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05년 7월 29일 날 이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1945년 5월 14일 이승만 박사는 미 상원의원 오웬 루스터우, 그다음에 윌터 F 조지와 미 하원의원인 클레어 E 호프만에게 무야와 같은 전문을 보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얄타 밀약설에 대해서 막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신문 기자들을 모아놓고서 야 이런 밀약설 내밀한 약속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이제 막 비난을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나니까 이제 곤혹스러워지는 거죠. 그럼 뭐 그런 일 없다. 뭐 아까 그 처칠이 그 답변한 것도 그런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만일 뭔가를 했다라면 그걸 이제 억제하고 그다음에 그걸 그러한 그 주장을 퇴치시키려고 이런 그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당시 유엔에 관한 뉴스가 적었으므로 기자들은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기사가 거리가 없으니까 야 이번에도 크게 보도하자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무성은 정식으로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계속하여 반복되는 비난으로 인해 백악관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 미 국무성도 야 이거 아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그 백악관에서도 이거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게 되는 거겠죠. 응? 이제 그런 그 효과를 노린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 박사의 폭로가 근거가 빈약하더라도 이 효과를 통해 최소한 강대국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카드 게임 하는 것에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걸어보려고 한 최대 그러니까 최대 시끄럽게 만들어야 되겠죠. 시끄럽게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어떤 이슈화 그걸 시켜 본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이승만 박사가 이때 잘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처럼 당시 이승만 박사는 또 미국이 소련과 뒷거래를 해서 한국을 소련 치하로 넘기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 박사는 사실 이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뭐 한 45년이면 한 30년 전 이제 그걸 보면서 뭐 이때 그 미국도 그 메카시즘이라는 열풍이 있었듯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겁니다. 어? 그럼 뭐 와서 해봐야 얼마나 하겠느냐. 우린 뭐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뭐 맘대로 와서 하라 뭐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방심이죠.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그 허점을 갖다가. 어,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는 그때 이미 벌써 소련으로 넘어가면은 이것은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어, 한반도를 그렇게 맡길 수 없다. 해서 저렇게 이제 막 이제 그 어떤 항거하는 그런 몸짓으로 그런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ял타 회담은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무렵에 이제 그 한국 조선에 관련된 회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일단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이로 선언이 있습니다. 아까 그 카이로 선언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제가 두 줄로 요약했지만은 어, 11월 27일 날그 이제 어, 그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11월 27일 날 금년 11월 27일 날 방송을 할까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 번 그 기회가 있었는데 왜 카이로 선언에 대해서 그 영상을 안 만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해도 신기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테헤란 회담이 이제 한 달 뒤에 이란에서 또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와 어쨌든 관련된 한 달 뒤니까 예.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 뭐 다 내내 이제 그 사람들이죠. 예. 이것은 그 테헤란 회담은 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츠담 선언이 이제 또 있죠. 예. 그래서 이 포츠담 선언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1945년 7월. 이제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니까 그렇게 머지않은 그 미래의 일이었죠. 그러나 이제 뭐 사실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수소폭탄, 원자폭탄을 갖다 이제 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면서 이제 그 일본이 항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조선이 이제 해방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 포츠담 선언에서 그 회의를 하면서 요 무렵에 그 미국에서 원자탄 그 원폭 시험을 성공을 한 거죠. 그, 그래서 그 이 포츠담 선언을 그 이제 하면서 이 프랭클린 그 루즈벨트 이제 대통령이 뭐 스탈린 보고 아주 큰 놈을 하나 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눈치를 딱 채고서 이제 소련도 뭐 막 소련 쪽에서도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했겠죠. 이제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련도 이제 원폭 실험에 이제 성공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삼상 회담이 이제 열렸죠. 이참 여기서 이제 이게 1945년 12월인데 우리가 해방이 되고서 이제 한 네 달 정도 이제 뭐 서너 달 정도 이렇게 세 달이죠. 뭐 정확하게 어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네 달 후네요. 네 달 후에 이제 모스크바 삼상 회의가 이제 열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신탁 통치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해갖고서 찬탁 판탁 공산주의자와 그 이승만 박사를 그 필두로 했던 그 자유민주 세력하고의 그 싸움이었죠. 참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지금 1945년 무렵에 있었던 이 좌우 뭐 투쟁이라고 그럴까? 좌우 충돌이 지금 2025년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기가 막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동안에 우리가 한반도 남쪽에서 정말 자유민주 체제를 갖추고 산업화를 이렇게 성공하는데 그렇게 그동안의 노력이 뭐냐 이거죠. 이게 그대로 이렇게 허물어뜨리게 어,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길거리로 뛰어쳐나와서 이제 집회를 하고 항의를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정말 제가 뭐 페이스북에 가끔 글을 쓰지만은 이런 그 이념적인 정체성이 강한
부류가 좌우로 포진하고 있고 가운데 있는 중도라는 그 사람들이 중도가 뭐 중용의 도를 걷는 게 아닙니다. 가운데 있는 무리가 중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보탬이 되는 금전적으로 보탬이 주는 그 어떤 정책을 펼치면 그걸로 확 쏠렸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반대쪽으로 확 쏠렸다.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 중도층. 물론 중도층이 큰 역할을 하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이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진짜 그야말로 사탕발림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조금만 이렇게 주는 걸로 던져주면 그걸 확 쏠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개돼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정말 개돼지가 돼야 될지 아니면은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선택하는 어떤 중간층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느냐. 그거는 이 중도에 있는 사람 그 많은 국민들이 그 사회와 세상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량이 갖춰진 나라는 민주의식이 자유주의 의식이 그 이제 성숙한 나라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그냥 몇몇 정말 그 악랄한 지도자들이 휘둘르는 대로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잘 그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몰타 회담이 1989년 12월에 89년이면 한참 뒤인데 몰타에서 조지 H.W. 부시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 부시입니다. 그다음 고르바초프의 핵무기 및 군축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뭐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와 관련이 되니까 그 몰타 회담이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있었다라고 이렇게 어떤 역사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그 12월 2일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2일 날 저 내용을 그 이전에 물론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갖고서 텍스트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96년 오늘 2월 11일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을미개혁이 이제 종료가 된 날이다라는 얘기요. 을미개혁. 어, 을미개혁은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직후부터 음력으로 8월 21일이네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10월 8일이 되겠습니다. 을미사변 직후. 을미사변이 뭐예요? 일본 그 낭인들에 의해서 민비가 살해가 되죠. 근데 일본의 낭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낭인들이 무슨 그 사무라이 같은 칼잡이가 아니고 뭐 그런 그 기능을 가진 그런 인간도 포함이 되기는 됐었겠지만은 상당히 그 식자층이 을미사변을 그 주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민비를 이제 시해를 하죠. 근데 제가 언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종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누라가 죽은 거잖아요. 그것도 남의 나라 어떤 낭인들에 의해서. 근데 을미사변 이후에 뭐 고종이 남편으로서 뭐 하겠다라는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난 배우질 못했습니다, 진짜. 뭐, 뭐 어디다 항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화가 나갖고서 뭐 술병을 집어던졌다든가 뭐 이런 게 없어요. 참 마누라를 남의 손에서 이렇게 죽게 만들고도 아무런 항의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고종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가.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죠. 2월 10일이니까 뭐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뭐 어떻게 보면 한 5개월? 5개월도 채 안 되는데 어 그때까지의 그 어떤 개혁 작업을 좀 했는데 그걸 갖다 을미개혁이라고 지금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896년 2월 11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관 파천을 하기 직전까지 그때까지 그 추진된 조선의 개혁제도. 글쎄 5개월 동안에 뭘 개혁을 했을까요, 정말? 참 말이 개혁이지 여기 워딩이 그냥 개혁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정말 이게 개혁인지 저는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하관 파천에 대해서도 2월 11일이네요. 1896년 2월 11일 날 하관 파천이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제1, 2차 가보개혁을 주도한 김홍집이 내각의 수반이었고 가보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봐서 제3차 가보개혁이라고 한다. 글쎄, 다섯 달 동안 뭔 개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가보개혁 그 설명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을미개혁은 명성황후가 시해되었던 을미사변 직후에 명성황후는 민비입니다. 직후에 추진되었고 친일 개화파 세력들이 내각을 구성하여 주도한 개혁으로 3차에 걸친 가보개혁들 가운데 가장 친일적인 성향이 짙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친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저때 당시에 개화파가 일본 쪽의 문물, 일본 쪽의 어떤 논리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게 그러니까 친일적 그 이제 개화파고 친일 개혁파죠. 그다음에 중국 쪽에 붙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은 친중 개혁파예요.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 붙어서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은 친러 개혁파가 되겠죠. 뭐 이때 당시에 이 갑오 병장 자체가 뭐 이제 친일 그 개혁파에 의해서 이제 주도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3차까지 그
걸쳐서 이루었던 가보개혁은 친일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저기 가장 친일적 성향을 띄었다는 이 워딩도 그렇게 아주 감미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뭔가 비판적으로 쓴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친일하면 다들 그 경기를 일으키는데, 글쎄, 그것도 우리도 이제 좀 성찰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벌써 뭐 해방되고 지금 80년이 넘었는데, 응? 자, 을미사변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로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미개혁에서 어떤 그 개혁을 했느냐? 일단 태양력을 사용했다. 1895년 11월 16일 다음 날이 1896년 6년 양력 1월 1일이었다. 네, 양력을 쓰니까 이제 11월 16일 음력에서 바로 양력 1월 1일로 건너뛰게 된 거죠. 네. 이것은 제가 금년 1월 1일 날 그레고리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방송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레고리력 양력 사용을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좀 한번 그 내용을 알아봐 주시고요. 자, 태양력이 이제 이때 그 을미개혁의 그 이제 하나의 이슈로 이렇게 이제 추진이 됐던 거죠, 정책이. 그다음에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건양은 이제 양력을 새로 세운다라는 뜻이죠. 양력을 쓰기 시작하니까 건양이라고 붙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종두법을 이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체사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저 사자가 집사자니까 우체국을 설치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학교를 이제 설치를 했다. 뭐 그 이전에는 우리가 뭐 수당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했지만 이때부터는 뭔가 그래도 건물을 져놓고 학생들을 모아갖고서 가르치는 그런 소학교. 지금과 같은 개념의 그 학교가 설치가 됐다라는 그런 뜻이죠. 상당히 중요한 조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군제를 개혁을 했다.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했다. 글쎄 뭐 친위대와 진위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뭐 왕을 보호하고 뭐 이런 그 군대가 친위대니까 그런 것에 관련된 그런 군제를 갖다 개혁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커다란 그 이제 개혁 중에 하나가 바로 단발령을 이제 실시했다는 얘기죠. 자, 단발령 이것도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때 선비들이 많은 반발을 했죠. 머리 못 자르나? 그게 바로 신체 발부 수지부모. 신체의 털럭이나 살갗, 피부 이런 것들은 수지부모, 부모로부터 받은 거다. 때문에 차두가단,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으나 차발불가단, 내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 야, 엄청난 그 조선 선비의 기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래서 진짜 뭐 목을 내놓고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떠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2월 11일을 맞이해서 얄타 회담이 이제 끝난 날이기 때문에 얄타 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그때 있었던 을미개혁 같은 날에 있었던 을미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 김영록 TV에서 바라다본 2월 11일의 세상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